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매사에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아직도 믿기 어렵고 충격이 커요.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럴 때? 여보, 내일 모레 정년퇴직이야.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게 말이 돼? 버틸 만큼 버텼어. 당신도 알잖아. 나 여기 일 너무 안 맞는 거. 어디 당신한테 맞는 일이 있기나 하고? 아니 또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 뭐라 그랬어? 10년 전에 느닷없이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당신이 사정사정해서 내가 정년까지 다니기로 약속하고 동의한 거잖아. 그거 잊었어? 아니, 알지. 아는데. 알면 시답잖은 소리 좀 그만해. 하여튼 희한하게 사람 뒤집어 놓는 재주가 있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평소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거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망설이던 사람이 정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결단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퇴사를 결심하는 것처럼요. 남편이 회사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고군분투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적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야말로 가장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제가 애들 기저귀 값이라도 벌겠다고 시작한 식당 설거지부터 결국 식당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했어요. 그때 남편은 공기업 전기 설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수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연히 그래도 큰 싸움으로 번져 거의 한 달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 결국 제가 져줬습니다. 제 속은 불어터진 만두처럼 터지는데 남편은 또 입을 꾹 다물고 10년 전 그날처럼 침묵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잠만 잤죠. 그나마 10년 전에는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시작된 시위였는데 이번엔 그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러기에 붙잡아두고 물었죠. 그래, 드러나 보자. 회사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당신 나이에 새로 고용해 줄 곳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일을 안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식당 나와 서빙할 것도 아니고 설거지할 것도 아니잖아.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하고 싶은 게 뭔데? 좀 빨리 얘기해. 답답하게 질질 끌지 말고. 속 터져 죽겠네 진짜. 부동. 뭐? 부동산. 중개업을 좀 해볼까 하고. 뭐? 부동산 중개업? 지금 공인중개사 말하는 거야? 당신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얘기야? 알아. 창식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시험도 어렵지 않고 적당한 매물 관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던데. 가서 발이나 닦고 자라. 찬물로 세수 좀 하던지. 대화를 시도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요. 제 식당 앞에서 호객이라도 해봤으면 또 모릅니다. 회사 일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쩔쩔매면서
자발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을 갖겠다는 게 기가 막혔죠. 친구도 꼭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만 만나는지 안 그래도 만나면 한 소리 하겠다 벼르고 있던 차였어요. 그 뒤로는 다시 냉전 체제로 돌입했는데 남편도 절대 굽히지 않았죠. 그런 쪽으로는 고집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러다 속 터지겠다 싶어 먼저 백기를 들었으니 말 다 했죠. 허락해 준 적도 없는데 서점에 가서 공인중개사 책을 사다 보질 않나 회사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늑장을 부리는 등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남편에게도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10년 전에도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긴 했거든요. 병원도 찾아가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문제라고 결론이 났었고요. 이번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원에게 식당을 맡겨놓고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잘만 다니던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요. 회사에 도착해 전화했는데 받질 않아서 남편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죠. 막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직원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제육으로 달려볼까? 언제는 제육 안 먹은 사람처럼 그래. 나야말로 오늘은 제육을 달려볼까? 어쩐 일이야, 청국장이 미친 사람이. 저기요, 혹시 남태식 씨 어딨나요? 남태식? 남태식이 누구야? 남씨면 남주임님 말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저희도 잘. 아마 이 앞에 편의점 뒤에 계실 거예요. 항상 거기서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무리지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이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을 다닌 회사잖아요. 직원이 말한 매점을 찾아갔더니 그 뒤로 야외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는데 남편은 혼자 그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점심이라고 편의점 도시락이랑 바나나 우유 하나 사놓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확 나면서도 마음이 어찌나 안 좋은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쩜 예나 지금이나 물가에 내놓은 자식 새끼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요. 우리 아들 키울 때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왜? 남들은 다 제육볶음이다 청국장이다 식당 가기 바쁘던데 왜 당신은 편의점 뒤에서 청승 떨고 있냔 말이야. 그냥 아예 안 땡겨서. 갑자기 당신은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연락은 하는 사람만 있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닿는 거지. 당신 이러고 청승 떨고 있을 줄 알았나 보지. 저는 애써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식당에서 싸온 반찬을 꺼냈어요. 남편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온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종종 따뜻한 점심 먹이겠다고 시간 맞춰 직접 싼 도시락을 싸들고 갔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진수성찬이네. 맛있겠다. 내 속도 모르고 아이처럼 맛있게 밥을 먹는데 자꾸 목이 메어 입술 속살만 질근질근 깨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을 직장 동료 하나 없는 걸 보니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오래전 첫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친구인 창식 씨가 술에 취해 남편이 은근히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맴돌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용돈을 10만 원씩 더 주며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고스란히 아껴뒀다가
다음 달에 남은 용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회사를 오랫동안 근속한 만큼 마음에 맞는 동료도 있겠거니 했는데 점심을 혼자 먹을 정도면 말 다 했죠. 많이 힘들어? 뭐, 그냥. 진짜 못 다니겠어? 몇 년만 참으면 되잖아. 얼마 전부터 회사 가려고 일어나면 자꾸 심장이 뛰더라고. 답답하니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니까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병원도 갔었어?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인 문제 같으니까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공황인 것 같다고. 공황이라고? 아니 왜?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 그건 아직.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회사 그만둬보고 정 안 되면 가보려고 했지.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병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딸에게 물어보니 그게 심해지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지는 병이더라고요. 실제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뇌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숨쉬기 힘들어지는 병이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확 몰려와서 느닷없이 길에서 쓰러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허락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각해지면 오랫동안 약을 먹고도 낫기 힘든 병이라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반대할 수 있었겠어요. 적성에도 안 맞는 회사 생활로 마음의 병까지 생겼다는데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해 원하던 부동산을 개업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사무실을 갖고 좋아하는 얼굴을 보니 그래, 인생 별거냐 싶더라고요. 그렇게 좋냐? 여보. 나도 이제 사장님이야. 사람들이 막 사장님이라고 불러. 이야, 남 사장님, 우리 아빠 멋지네. 이러다 아줌마들 홀딱 반하는 거 아니야? 엄마, 긴장 좀 해야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망할 때 망하더라도 어디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봐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대부분을 저와 함께 지내면서 제 뜻은 거스르지 않고 따라준 사람인데 뭐 어떤가 싶어서요. 사실 남편과 저에게는 저희 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남편이 13살, 제가 12살 때의 일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보육원에 들어오면서 기존 아이들의 텃세에 맞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이 가까워진 겁니다. 솔직히 맞서기는 저 혼자 맞선 것 같지만요. 희경아, 이거 먹을래? 이걸 왜 날 줘? 전에 보니까 너 이거 좋아하던데. 너는 왜 나만 졸졸 따라다니냐? 너는 내 친구잖아. 내가 왜 너 친구야? 너는 나랑 나이도 틀리고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잔데. 원장님이 나이가 다르고 남자랑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어. 너는 원장님 말이면 뭐든 믿을래? 이 멍청아? 그때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지만 꼭 남동생 같았습니다. 항상 누나 옆에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겁쟁이 남동생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체구가 저보다 작아서 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간식을 먹지 않고 항상 제게 챙겨주며 제 뒤에 꼭 붙어 다녔습니다. 저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게 그곳에서는 혼자보단 둘이나 셋이 함께 있는 게 유리했거든요. 게다가 그땐 저도 어렸고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에 화가 많았던 터라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며 괴롭힐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텃세 부리는 보육원 애들이랑 싸움닭처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껏 부려먹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군소리 없이 제가 하라는 걸 다 하고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면 보육원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둘을 묶어 고아 커플이라고 놀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먹질을 해댔고 남편은 하지 말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가관이다 싶어요. 지금도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땐 가끔 그 이야기를 하며 놀리기도 합니다. 그때 말이야, 당신 날 무슨 총알바지처럼 세워서 다니고 했어? 그치? 무슨 또 총알바지야. 그냥 뒤에 서 있던 거지. 그게 그거지 뭐야? 그 눈썹 위에 콩알만한 점 있던 애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걔가 우리 보고 고아 커플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잖아. 걔랑 싸울 때마다 나는 열받아 죽으려고 하고 당신은 뒤에서 무서워 죽으려고 하고. 그랬지. 그때 당신이 걔 때려주고 싶어서 점 보고 눈썹에 벌레 붙은 줄 알고 착각했다고 거짓말했었잖아. 원장님한테 혼날까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때 되게 통쾌하다고 생각했었어. 그 뒤로 애들이 걔 점 보고 벌레라고 놀렸잖아.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든 일인 만큼 나름대로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같은 처지인 둘이 만나 그러고 있었으니 견딜만도 했어요. 무엇보다 화가 많았던 저를 남편이 잘 받아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신 뒤 보육원으로 들어왔어요. 친척은 있었지만 아무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반면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버림받은 케이스였고요. 7살 어린애도 버림받는 건 아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꼭 데리러 오겠다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간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보육원에 있으면서 1년 중 가장 싫었던 날이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 보육원에서는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날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저희에겐 사실상 저희를 돌봐주시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부모였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지금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학교에서였습니다. 야, 박희경, 너는 어버이날 편지 숙제 누구한테 쓸 거야? 뭐? 넌 엄마 아빠도 없다며. 그럼 쓸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아, 원장님한테 쓰려나? 근데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되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라봐? 나는 너 생각해서 곤란할까 봐 물어본 건데 내가 선생님께 말해서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학교 애들은 제가 보육원에서 산다는 걸 다 아는데 담임 선생님은 배려도 없이 부모님 직업을 묻는 조사서를 쓰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어버이날 기념 편지 쓰기에 반드시 동참할 것을 강요했었어요.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아는 같은 반 친구들이 약 올리듯 그런 소리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성을 잃고 덤벼봤자 결국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은 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학교로 불려오신 원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폭력을 썼다는 것은 쉽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밤새도록 반성문 10장을 써야 했어요. 잘못한 게 한 줄도 없는데 10장이라니 너무 고역이잖아요. 그러니 저 대신 기꺼이 없던 죄까지 만들어 멋들어진 반성문을 써줄 사람을 시키면 되는 거였죠. 남편은 종종 선생님들 몰래 제가 있는 교실로 와서 꾸벅꾸벅 조는 제 옆에서 반성문을 써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는 누구한테 썼어? 뭘? 어버이날 편지.
엄마 아빠한테 썼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보지도 못하는데도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께라고 쓰면 된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죽은 사람한테 쓰는 편지는 태우면 죄가 되어 하늘에 닿는댔어. 순진하네. 그런 것도 믿고. 기쁘잖아.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이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닿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속이 편해서. 나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은데. 희경이 너는 아직도 엄마가 미워? 아직도? 야, 나는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아니, 죽어서도 용서 못해. 너 같으면 용서하겠어? 적어도 너희 부모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 혼자 두고 간 거 엄청나게 슬퍼하겠지만 우리 엄마 나 두고 갈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독한 사람이야. 마음으로 우는 사람도 있대. 마음에 눈물샘이 있냐? 너는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왜 그런 헛소리를 해? 그때 제가 틈만 나면 저를 버린 엄마 욕을 해서 남편은 제가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알고 있어요. 보육원에서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제 삶이 더 버겁게 느껴질수록 엄마를 미워하고 또 미워했으니까요. 증오스럽다. 그런 여자는 평생 안 보는 게 낫다.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번엔 내가 버릴 거다. 화가 날 때마다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화를 쏟아냈죠. 그때마다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뿌리 깊은 증오심을 묵묵히 받아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정이나 엄마라는 단어가 부부 사이의 금기어가 됐어요. 자라면서는 입에 올리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안팎으로 공인된 친남매처럼 자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중년 부부에게 나란히 입양되는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둘 다 중학생이 된 이유였는데 그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를 원했으니까요. 중학생인 우리를 원하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나란히 둘이 지목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입양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겐 이미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헤어지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던 데다가 혼자 가면 그 집에서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더 최악인 것은 남편이 가지 않으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녀석과 남매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을 들들 볶아 설득할 수밖에 없었죠. 야, 남태식, 이게 지금 어떤 기회인지 몰라서 그래?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지긋지긋한 보육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잖아. 난 별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 내가 그걸 몰라? 원장님, 선생님들 다 좋으면 뭐해? 나는 우리 보고 아직도 고아 커플이라고 하는 애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단 말이야. 지금 걔네가 우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난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럼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건데? 그럼 나 혼자 가란 말이야? 너 안 가면 이정진이랑 가족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너도 안 가면 되잖아. 뭐? 야, 그분들 돈도 많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실 거고 대학도 보내주실 거라고 했다는데 너는 그런 욕심도 없어? 진짜 여기 생활에 그렇게 만족한단 말이야? 나는 싫어. 그러니까 왜 싫으냐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답답해. 나중에 뭐? 너랑 결혼 못 하잖아.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남편을 편하게 생각하고 때론 오빠처럼 때론 남동생처럼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이 그때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답지 않게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해준댔나?
저 혼자 좋아한다고 제가 결혼해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고작 그런 이유로 거절하다니요. 당장 가서 그렇게 따져 물으려다 그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아 다시 살살 설득했습니다. 태식아, 아니, 태식 오빠, 잘 생각해봐. 오빠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결혼? 그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는 거? 그래, 부부. 근데 있지, 부부는 헤어질 수도 있다? 그치 않아? 헤어지면 남 되는 거야. 좋아해서 만났는데 헤어지는 사람들 되게 많다잖아. 근데 봐봐. 남매는 어때? 가족이 되면 아무리 싸워도 헤어질 일이 없어. 물론 나중에 결혼한 뒤엔 따로 살 순 있겠지. 근데 결혼해서 이혼해서 남 되면 영영 남이지만 남매는 죽을 때까지 가족인 거잖아. 남편이 참 순수하긴 순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싸하다는 듯 진지하게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남매가 되면 싸워도 싸움에서 끝나지 어지간하면 영 끊고 살 일은 없을 테지만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면 애가 있어야 얼굴이나 보고 살 테니까요. 남편은 결국 제 설득에 넘어갔고 우리는 그렇게 남매로 입양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입양한 중년의 부부는 마음씨 좋은 사업가였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명예도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아이 없이 살다가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우리를 입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입양되기 전 몇 차례의 만남에서는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집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분들은 본색을 드러냈죠.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란다. 나는 엄마, 그리고 이 사람은 아빠. 알겠지? 네. 하지만 이 집에서 잘 지내기 위해선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희경이 너는 태식이한테 오빠가 아니라 자꾸 너너 하던데 우리 집은 기본적인 위계 질서가 잘 잡힌 집안이야. 난 그런 거 용납 못한다. 아, 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집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허용할 수 없다. 발소리도 내지 말고 되도록 화장실도 10시 이전에 모두 해결해. 그건 우리 부부의 오랜 습관이자 규칙이니. 그렇게 시작된 양부모가 내세운 규칙은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30가지는 됐으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예요. 남편과 뒤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러다 숨쉬는 횟수까지 정해놓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상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본인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을 마실 때는 항상 5번에 나누어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에 마시는 물은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니 어떤 물이든 벌컥벌컥 쏟아붓지 말고 차처럼 마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었죠. 학교에 늦었다고 생각해 급하게 들이켰다간 그날은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마시는 물의 이점에 대한 일장 연설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양치는 항상 3분 7초에 맞춰서 해야 했습니다. 왜 3분 7초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또 양부모는 자선 행사에 항상 저희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전에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괴하고 소름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우리 희경이 참 예쁘죠? 제가 봉사활동을 몇 번이나 다녀봤지만 희경이처럼 예쁜 애가 없더라고요. 자꾸 눈에 밟혔던 걸 보면 사모님 자식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태식이는 또 공부도 잘하고 과묵한 게 무게감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자식 있는 기분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 입양할 걸 싶어서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될 지경이더라니까요. 너무 좋으시겠다. 그 어느 쪽도 진심만 쏙 뺀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제가 왜 그 집에 입양이 됐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양부모에게는 적당히 자기 말을 잘 듣는 트로피 같은 아이들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자신들이 사회에 대단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아이들이요. 솔직히 그 가식적인 가면이 너무 싫었지만 제가 뭘 하겠어요.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적당히 맞장구 쳐줘야죠. 이상한 규칙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남들 앞에서 양부모의 트로피가 되는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술을 마신 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양아버지의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어요. 방에 있다가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면 저도 남편도 각자 이불 속에서 잠이 든 척 꼼짝도 못했습니다. 한번 멋모르고 나갔다가 이성을 잃은 양아버지가 던진 머그잔에 머리를 맞을 뻔했거든요. 그 정도 싸움은 결국 양어머니가 울면서 집을 나가고 나서야 끝날 일이었어요. 잠잠해졌다 싶어 나가보면 양아버지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죠. 깨진 유리 파편으로 가득한 부엌을 치우는 일은 저희 몫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너무 눈치가 보여서 시작된 일이었죠. 그러다가 배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지 마, 내가 할게. 이걸 어느 세월에 혼자 해. 세상에 몇 개를 깬 거야? 소리만 들었을 때는 5개. 거기 밟지 마. 유리 조각이 커서 슬리퍼에 다 박힐 거야.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이런 접시도 다 비쌀 텐데 화풀이하면서 다 던지는 걸 보면. 그러게. 잠든 양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구석 비지를 끝낸 다음 날이면 양어머니는 돌아왔고 두 사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하곤 했죠. 여기까지야 저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견딜만 했지만 그 타이밍에 잘못 걸리는 날엔 제 멘탈이 접시 깨지듯 쪼개질 정도로 폭언도 들어야 했습니다. 야, 박희경, 너 이번 수학 점수가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태식이 저건 점수로 밥값이라도 하는데 대체 너는 식충이처럼 하는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뭐? 수학 45점? 야, 발로 풀어도 이것보단 더 나오겠다. 죄송합니다. 너는 할 줄 아는 말이 죄송하다. 그것뿐이야? 아니면 사람 속 터지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근본이 안 되니 돈을 쏟아부어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네 부모도 원래 그렇게 무식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부모의 이야기에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이면 고분고분 참고 넘어갈 일인데 그런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섰죠. 뭐야? 지금 그 눈은 뭐냐? 아닙니다. 야, 너 나 봐봐. 방금처럼 바보라고. 이게 어디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제가 희경이 수학 공부하는 거 도와서 다음번엔 점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이 씨발. 저것도 자식이라고? 갖다 치워. 마음 같아선 바로 갖다 들이박아 버리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참았나 싶어요. 입술에 피멍이 들도록 입술을 잘근 깨물고 방에 들어오면 남편은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가져다 주곤 했어요. 나보고 박희경이라고 하는 거 봤어? 조희경이 아니라 박희경이래.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식 타령이야? 열받아 진짜. 그래도 어떡해. 참아야지. 몰라. 차라리 보육원이 더 낫다 싶어. 계속 보다 보니까 사이코들 같고. 희경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거기고 여기고 다 지옥 같아. 남편이 있어서 그만큼 참은 것이겠죠. 혼자 입양 갔더라면 진작 들이받아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양부모가 정신 나간 것 같은 소리를 할 때마다 걔가 짖나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우리 둘 다 파양이 된 거예요. 입양 간 지 고작 7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죠. 양아버지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도자기를 선물로 받아왔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 진열해 놓고 몇 날 며칠 손님을 불러서 그걸 자랑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고요. 저희는 관심도 없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시험 시간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또 점수가 떨어지면 뭐라고 사람을 들들 볶아 열받게 할지 모르니 어쨌거나 점수를 올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까지 숨죽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또 접시 던지며 싸우나 보다 싶어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으려는데 벼락 같은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죠. 남태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세상에, 태식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남편의 이름에 화들짝 놀라 문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거실에 양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되어 거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늦은 밤이라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거실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깨트린 것이었죠. 제 방문 앞까지 날아든 도자기 파편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어떤 피바람이 불지 차마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 양아버지는 갑자기 골프채를 가져왔어요. 너무 놀라 단발마 비명을 내지르기도 전에 남편 등허리를 내리쳤고요. 남편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죠. 도자기 파편이 흩어진 그 바닥 위로 말이에요. 놀란 저는 너무 놀라 달려가 그 사이를 막아섰죠. 하지 마세요! 안 비켜? 너도 죽고 싶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때리지 마세요. 비키라고 했다. 아 여보, 희경이 치워. 이리 와. 안 돼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요, 아버지. 뭐? 갚아? 니들이 무슨 수로? 이게 얼만 줄이나 알아? 그래, 태식이면 내가 공을 들여 키우면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희경이 네가 그런 소리라니 내가 어이가 없다 진짜. 수학 45점짜리가 뭘 해서 갚을 건데? 그게... 이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데려와야 한다니까. 아, 저렇게 수준 낮은 애인 줄 알았으면 데려왔겠냐고. 무식하기는. 보나마나 지엠이 닮은 게 뻔하겠지.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양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그러자 양아버지는 재밌다는 듯이 실실 웃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지? 그럼 열심히 했어야지. 네가 생각해도 좀 웃기지 않냐?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뭐? 당신? 이것 보게. 여보, 이건 미친 거 맞지? 박희경, 너 말 조심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너희 지금 이게 너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뭐 영원히 너네 부모인 줄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해달라고 빌었나? 마음으로 자식 품을 생각으로 입양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회적 체면 살릴 도구가 필요했던 거면서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뭐야? 이게 진짜? 양아버지는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고 눈을 질끈 감은 순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아 또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손을 붙들고 그 집에서 도망쳤죠. 가까운 경찰서로 들어왔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는 뭐 예상하시는 대로예요. 양아버지는 폭행으로 입건됐고 저희는 파양되어 보육원으로 돌아갔죠.
그 뒤로는 쭉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보육원은 차라리 천국이더라고요. 그렇게 성인이 된 후 보육원에서 나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자연스레 결혼하게 된 사이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남들이 들어서 좋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7개월간 남매로 살았던 것은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 부부만의 비밀이 되었죠. 소심하고 당당하지 못한 남편을 보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게 그냥 남편 성향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데에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변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부동산 개업을 한 남편은 얼굴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중개사를 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손님도 꽤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 벽 보강 공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한 벽을 왜 해? 처음 계약했을 땐 문제 없어 보였잖아. 근데 어디서 물이 좀 새서 보니까 벽에 매립된 수도관에서 새는 것 같다길래. 거기 수도관이 있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애초에 거기 수도관이 들어갈 수 있는 벽이야? 나야 모르지. 처음 질 때부터 그렇게 지었다는데. 별일이네. 그래서 공사는 얼마나 한대? 일주일이면 된다더라고. 걱정하지 마. 참나. 그럼 일주일 동안 손님도 못 받겠네. 괜찮아. 손님 오면 옆에 발 마사지 샵에서 상담실 비워준대. 갑자기 벽 공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에 의아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식당을 하고 있는 만큼 제 일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이야 남편이 알아서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얼마 뒤 동네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설인 엄마, 나 좀 이상한 거 봤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이미 말해놓고 뭘 물어? 뭔데? 아니, 설인 아빠 말이야. 여자 있나? 누가? 설인 아빠가? 그 대단한 구경 나도 하고 싶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설인 아빠 옆에 바짝 붙어가던걸. 그럼 뭐 고객이나 되겠지. 세상 남자들 다 바람펴도 그 새가슴이 무슨 여자야. 고객 같진 않았는데. 행여 또 바람피는 모습 보이거든 나한테도 꼭 보여줘. 아주 볼만하겠네. 저는 지인의 말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다면 열은 받겠지만 솔직히 신기하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바람을 피고 싶어도 여자한테 말 한마디 걸기 힘들어 놓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에 좀 의아한 점이 생긴 거예요. 집이 가깝다 보니 점심시간쯤엔 항상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갔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봐도 1인분이라고 할 수 없는 양이었죠. 당신 뭐 동네 잔치해? 지금 그걸 다 먹겠다는 거야? 아니, 오며 가며 같이 먹자고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은 뭐 숟가락만 가지고 온대? 아주 냉장고를 거덜내고 있네. 적당히 해. 그때까지는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웬일로 이웃 상인들과 가까워졌나 싶어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 소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보니 생전 좋아하지도 않는 빵집에도 가고 마트 내역도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찍혔고요. 마른 고객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벌어오는 소득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요. 그야말로 벌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러다간 제가 준비해둔 안락한 노후가 흔들리겠다 싶었습니다. 지난 2달간 남편이 부동산 한다고 쓴 돈 내역을
천천히 짚어보며 일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어요. 동네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온 것이죠. 설인 엄마,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또 왔어. 그 여자? 설인 아빠, 여자 있는 것 같댔잖아. 내가 그 여자랑 설인 아빠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내가 그 현장을 딱 잡아보려고 부동산에 들어갔거든? 근데 없는 거야. 없어? 뭐가 없어? 그 여자가 없단 말이야? 분명히 같이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설인 아빠 혼자만 앉아있더라고. 그럴 리가 있나? 내 말이 나 무슨 귀신에 홀린 기분이더라니까. 근데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야. 일단 알았어. 나도 알아볼게. 지인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은근슬쩍 떠봤어요. 당신 뭐 여자 단골 손님 있어? 아니, 부동산의 단골 손님이면 보통 재력가는 아니긴 하겠다. 왜? 아니, 형인 엄마가 당신 부동산으로 같은 여자가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봤다던데. 손님이야 항상 드나드는 곳이니까 같은 여자가 들어온 적은 없었어. 형인 엄마가 잘못 봤겠지. 진짜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편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한가한 틈을 타서 남편 부동산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정말로 남편 부동산으로 웬 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쥐색 긴 코트에 얼굴을 가린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손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남편의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고 말았죠.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깐만, 당신 혼자 있어? 혼자지. 어떤 여자가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무실은 원룸형으로 누가 어디에 숨을 곳도 들어갈 곳도 없었죠.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로르시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조금 당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저는 찝찝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나오는 길에는 옆집 마사지샵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득 매일 같이 도시락 싸가는 남편이 생각나 물었죠. 홍 사장님, 어떻게 반찬은 입에 좀 맞으세요? 예? 반찬이요? 설인 아빠가 상인들이랑 같이 점심 먹는다고 반찬 많이 싸갔는데 홍 사장님은 못 드셨어요? 글쎄요. 나도 집이 이 앞에라 점심은 집에 가서 먹거든요. 누구랑 같이 먹었을까? 같이 먹을 사람은 없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예.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었죠. 씀씀이가 커진 것도 혼자 먹지도 못할 양의 도시락을 싸는 것도 남편답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자꾸 부동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라지는 묘령의 여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속도 모르고 단잠에 빠진 남편 옆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 문득 그때 일이 떠오른 거예요. 느닷없이 벽보강 공사를 한다던 그 일이요. 저는 도저히 날이 밝을 때까지 참을 수가 없어 그 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부동산은 고요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고 보강공사를 했다던 벽을 빤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미는 식으로 벽을 살폈어요. 무거운 서랍장 앞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액자가 걸린 벽 쪽으로 제가 누르는 만큼 벽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직감적으로 그곳이라고 생각한 제가 벽을 밀자 황당하게도 문이 열리면서 옆 상가 공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문은 벽에 있는 듯 없는 듯 숨겨져 있던 히든 도어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공사는 벽 보강 공사가 아니라 벽에 숨은 문을 다는 공사였죠.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한참 굳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오는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는데 누군가 등을 돌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쥐색 코트에 까만 모자. 제가 낮에 봤던 그 귀신 같은 여자였어요. 저기요, 누구시냐고요? 여자는 제가 퇴근하는데도 몸을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때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니 부동산 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야? 당신 지금 자다가 달려나온 거야? 왜? 내가 여기서 보면 안 될 거라도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남태식이 바람을 다 피우는 걸 보고. 그것도 사무실 옆에 이런 깜찍한 공간까지 만들어서. 아니야.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그럼 지금 죄인처럼 저 구석에 있는 저 여잔 뭔데? 이봐요. 다 들켰어요. 빨리 나오라고요. 여보! 이쯤 되니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방에 웅크려 있던 여자를 거칠게 돌려 세워 얼굴을 확인했죠. 저는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나이든 여자가 있었거든요. 거의 70대 중후반은 되어 보이는 여자가요. 제 차 누구냐고 물으려던 찰나 저는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고 놀라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지. 여보, 그게... 여보, 지금 저 여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지? 그게 실은... 저 여자, 나 버리고 간 그 여자 맞지? 놀람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묵은 증오였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12살 그 여자가 보육원 앞에 저를 두고 간 그날로 되돌아갔어요. 그 여자는 하얗게 샌 지저분한 머리를 모자로 감추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장모님이... 누가 장모님이야? 야, 남태식, 너 미쳤어? 너 돌았어? 희경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너가 오해하고 있던 게 있어. 오해는 무슨 오해? 당장 내보내. 당장 저 여자 내보내라고. 희경아, 아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저는 그 여자가 내뱉은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늙는다는데 왜 그 여자는 무려 44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 손을 잡고 덤덤한 목소리로 희경아, 엄마가 널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 알았지? 했던 그 목소리요.
데리러 온다던 약속은 4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증오와 함께 묻어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너를 버린 건 아니었어. 12살 때 맡겨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찾으러 오지 않았으면 버린 거지.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뭔데? 아니야. 몇 번이나 찾아갔어. 몇 번이나 데려오려고 했었어. 안 데려왔잖아.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난 적 없잖아. 엄마가 많이 아팠어. 친모는 늦은 고백을 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휴지를 가져다 주며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는 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었지만 저를 데리고서는 도저히 병을 고치는 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만 맡기려고 했던 건데 쉽지 않았답니다. 그땐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든 빨리 치료하고 널 데리러 갈 생각밖에 없었어.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자주는 못 오더라도 가끔이라도 날 찾았어야지.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염치가 없어서 나 살겠다고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서 그랬어. 엄마는 힘든 와중에도 조금씩 일을 번 돈을 모아 매년 보육원에도 후원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생일이라고 받았던 선물들은 다 엄마가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후원자들이 보내준 돈으로 선생님들이 산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겨우 완치에 가깝게 병을 치료했을 때는 제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였고 꼭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죄스러워 지금까지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양시설에 가 있는 보육원 선생님을 한 번씩 찾아뵙곤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뭐 바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어. 그냥 눈을 감으려니 아무래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미안해.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시간이 좀 필요했어. 남편은 제가 엄마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섣불리 만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부동산 옆에 빈 사무실을 빌려 안에서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었고요. 밖에 있는 문을 쓰지 못한 건 빈 상가를 계약하고 드나들게 되면 너무 이목을 끌 것 같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남편 부동산을 통해 비어있던 옆 사무실로 가서 생활하게 한 것이었고요.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 남편다운 발상이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었으면 옆 사무실을 계약해 벽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차라리 모텔 같은 곳에 모시지 왜 벽을 뚫었냐니까 그 생각은 못했답니다. 행여했다더라도 모텔에 드나드는 것을 누군가 볼 것 같아서 못했을 것 같대요. 근처 단기 임대방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을 하면서 챙겨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았대요. 엄마의 사정을 알았다고 해서 그 오랜 원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선택은 제 입장에선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희경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는 그날 차마 그렇게 우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툼한 매트에 이불에 얼추 지낼 수 있게 구색을 맞춰놓은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냥 허탈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12살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곳에 버려졌던 내 12살이 가여워서 극한에 몰린 상황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딸을 보육원에 두고 가야 했던 젊은 엄마의 삶이 가여워서요. 며칠 후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엄마를 만났어요.
언제까지고 그 사무실에 지내게 할 순 없어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엄마는 완강히 거부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바라고 온 것처럼 보여서 싫다며 그때까지 살던 집으로 가셨죠. 엄마가 사는 집은 17평대 오래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살림도 많지 않았고 식탁에는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쉰이 훌쩍 넘어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처음 보았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심통난 아이처럼 별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남편이 씩씩하게 자주 찾아뵙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라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나 저렇게 해보지 괜히 그런 심술이 튀어나왔어요. 엄마를 두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괜히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한참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엄마한테 뿌리 깊은 원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엄마를 받아준 거야? 그거야. 당신이 그리워했으니까. 내가 그리워했다고?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 가끔 자다가 엄마 하곤 했어. 내가?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 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진짜야.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 그리고 당신 장모님 생각하며 화내는 날이면 그날 밤에는 꼭 그렇게 울었잖아. 내가 그랬었나? 그게 그리움이 아니면 뭐겠어? 참 소심하고 답답한 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큰일을 해요. 그러니 제가 남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엔 못 이기는 척 그냥 져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창밖을 바라보던 남편이 옷가게를 보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옷이나 한 벌 사드리고 올 걸 그랬나? 저는 왜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기엔 엄마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엄마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뒤늦게 후회하며 밤새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